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15부 거침없는 개혁가 신돈의 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365년 노국대장 공주의 죽음으로 어쨌든 이제 공민왕은 굉장히 상심에 잠겼죠. 그래서 뭐 한번 공민왕의 처지를 이해를 해보면은 와이프가 이게 단순히 사랑하는 와이프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내조자였던 강력한 후원군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민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심이 컸겠죠. 근데 이게 일반인이었으면은 그냥 상심이 커가지고 슬픔에 잠겨서 조금 이제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 정도로 끝날 문제인데 문제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픈 건 슬픈 거고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될 것은 다 해야 됐다는 거죠. 자, 공민왕 입장에서는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공민왕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렇죠. 공민왕은 처음에는 뭔가 고려를 좀 바꿔보려고 나름의 그런 구상을 갖고서 왕이 된 건 맞아요. 근데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홍건군 쳐들어와, 왜구 쳐들어와, 여진족 쳐들어와, 몽골군 쳐들어와 정치적으로는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노국대장 공주가 있었기 때문에 버텨줬던 건데 그 노국대장 공주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공민왕 입장에서는 진짜 세상이 종말이 온 것과 똑같은 기분이 들었겠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뭐였냐면은 공민왕은 지금 현재 의욕을 거의 상실한 상태지만 그래도 무너져가는 고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초기의 목적은 아직은 있진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했던 것은 이거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공민왕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 자신은 지금 의욕을 다 상실한 상태죠. 그럼 자기를 대신해서 이걸 추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마땅한 사람이 없냐? 공민왕이 생각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의욕을 상실했던 공민왕. 자신을 대신해가지고 개혁을 이끌어 나가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근데 좀 기준이 까다로웠어요. 너 나름 이제 이유가 있는 까다로운 기준이었는데, 공민왕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냐? 일단 첫째, 기본적으로 대신들을 믿을 수가 없다. 왜냐? 이 대신들, 즉 권문세족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이제 혈연이나 계파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자기들끼리 싸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 개혁을 맡겨봤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권문 세족이 아니라 이제 막 과거 시험 치고서 올라오는 그런 신진 세력들 있죠, 그죠? 그런 신진 관료들을 기용하는 게 어떨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과거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래도 과거 시험 공부를 할 때 혼자서 독학을 해서 올라온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 스승 밑에서 공부해서 왔던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당연히 뭐가 형성되냐면은 학벌, 학연주의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연주의라는 것은 조선에서도 실제로 나중에 좀 문제가 되죠. 자, 그거 말고도 과거 시험 감독관하고의 관계도 또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독관과의 관계를 내가 과거 시험을 봤어요. 나를 이제 합격시켜줬던 그 감독관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좌주라고 불러요. 좌주. 그리고 그때 합격한 고시생을 문생이라고 해요. 이걸 좌주 문생 관계라고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정몽주를 예를 들자면요. 정몽주는 이색의 제자가 맞아요. 그래서 학문적인 스승은 이색이고 학벌로 봤을 때는 이색 학파죠. 그러나 정몽주가 시험 쳤을 때 감독관이 바로 김득대였어요. 그래서 김득대가 좌주가 되고 정몽주가 문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좌주 문생은 정치적인 동반자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너가 인사 면접 봐가지고 뽑아주는 사람이니까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지라 이거죠. 그리고 성공하면은 너가 같이 상을 받는 거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좌주예요. 내가 정몽주를 문생으로 뽑았어요. 근데 정몽주가 일처리 정말 잘하고 쭉쭉쭉 승진 잘한다. 그러면 좌주 입장에서도 이거 탄력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몽주가 사고를 쳐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좌주도 같이 처벌받는 거예요. 이런 연자의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좌주 문생 관계도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신진 관료들은 대개 이런 좌주 문생 관계를 통해서 또 정치적 개파 그런 것을 형성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최영같이 강직한 장군한테 맡길 것이냐 하면은 이것도 난감해요. 왜냐면은 군인들한테 권력을 줬다가 아주 100년 동안 헬게이트 열려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어떠한 정치적 파벌에도 속해 있지 않고 학연도 없고 무장세력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준, 이 사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고려사에 나와 있는 공민왕이 생각했던 기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왕이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서도 자기 뜻에 맞는 재상을 구하지 못하자 이렇게 생각했다. 대대로 벼슬을 한 명문 거족들은 가까운 무리들끼리 얽혀져 있어 서로를 감싸준다. 또 초야에 묻혀있던 신진기회들은 마치 초연한 듯 성행을 가장해 명예를 구하다가 일단 귀한 신분이 되면 자기 가문이 합리한 것을 수치로 여겨 명문 거족과 혼인하고 애초에 생각과 행동을 죄다 던져버린다. 또한 유생들은 강직하지 못하고 유약한 데다가 이게 뭐 진짜 유생들이 비겁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신진이다 보니까 좀 세력이 약하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문생이니 좌주이니 동년이니, 여기서 동년은 이제 과거 합격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떠들면서 개인적인 친소만을 따져 당파를 이루니 이러한 세 부류는 등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여기 이제 무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진 않았는데 그동안 공민왕이 공을 세운 장수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은 말하지 않아도 이건 각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하여 세사의 초연에 홀로 자신을 지키는 일을 맞아다가 높은 지위에 올림으로써 오래 묵은 폐습들을 혁신하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고려를 좀 혁신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의욕을 상실한 자신을 대신해서 누구로 이걸 주축으로 삼을 것이냐 했을 때 여기 나온 조건들이 바로 그겁니다. 권문세족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 올라온 신진 관료도 안 되고 그리고 무인도 안 되고 그리고 세사에 초연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명망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 데리고 와가지고 능력은 이때 세상에 초연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개혁을 맡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과연 그게 누구였냐? 그런 사람을 한 명 만나요. 만나게 된 계기가 좀 재밌는데 공민왕이 어느 날 꿨던 되게 신기한 꿈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꿈을 꿨는가? 공민왕이 꿨던 꿈이 무엇이냐? 이야기는 살짝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1358년 아직 홍건군이 개경을 침입하기 이전의 일이었어요. 이때 이제 공민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한 자객이 나타나가지고 자신을 칼로 찌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얼마나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데 대해서 강박관념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이제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꿈속에서 자객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웬 스님 한 분이 딱 나타나서 현란한 무술로 그 자객을 제압하고 공민왕을 구해줬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공민왕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굉장히 이제 신기한 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꿈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나름 또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리고 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자기 이제 측근 신하였던 김원명이라는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김원명이 공민왕한테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 제가 아주 도통한 스님 한 분을 모셔왔는데 세상 만사 이치에 굉장히 정통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고서 데려온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님이 외모가 놀랍게도 공민왕이 꿈속에서 본 스님과 너무나도 닮은 것이었다는 거죠. 자, 관련 사료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어느 날 공민왕이 어떤 자가 칼을 빼어 자기를 찌르려 하는데 한 승려 덕분에 살아나는 꿈을 꾸었다. 이튿날 태우에게 꿈 이야기를 할 때 마침 김원명이 신돈을 아련시켰는데 그 모습이 꿈에 본 승려와 흡사했다. 매우 이상히 여긴 왕이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 본즉 총명하고 사리에 밝았으며 도를 끼우쳤노라고 큰 소리치는 것이 모두 왕의 뜻에 맞았다. 왕이 평소 불교를 신봉한 데다가 꿈에 현혹되어 자주 몰래 그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함께 불교의 교리를 논하곤 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였냐? 당시 이제 김원명이 데려온 스님은 편조라는 승려였어요. 모친이 옥천사의 여종 출신이라서 정말 출생이 비천했습니다. 비천한 출생이라서 그런지 딱히 친인척도 없었던 사람이고, 분명 스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불교 사회였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 스님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조라는 스님은 불교 사회의 핵심 권력에서도 거리가 있었어요. 사실상 뭐 좀 이제 승려들 사이에서 거의 따돌림 당하는 신세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편조라는 스님은 공민왕이 그동안 생각했던 인재상하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딱히 이 사람은 권문 세족도 아니고 학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인 출신도 아니에요. 물론 스님이라는 당시에는 나름 이제 엘리트 세력 출신이긴 하지만 또 거기서 출신 성분이 상당히 비천하기 때문에 왕따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제목이 어디 있냐 이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이 편조라는 승려가 공민왕의 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한번 대화를 나눠봤더니 와, 얘 또 세상 일이 이렇게 박식하네. 그러니까 편조가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은 곁에 두고 있으면서 설법도 들으면서 점차 편조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자문을 구하기 이르렀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노국대장 공주가 죽고 난 다음에 공민왕이 이제 정치에 대한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렸던 시점이죠. 그래서 공민왕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만 다 귀찮고 나 이제 정치에 의욕은 없다. 그런데 그래도 왕이니까 할 일은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이거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딱 생각을 해보니까 편조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편조는 일단 과거를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학연이 있을 리가 없었고 출신이 미천해서 대신들하고 뭔가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한 정치적 파벌을 만들기도 어려웠죠. 승려긴 했지만 불교 핵심 권력에서도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즉 한마디로 편조는 오직 국민왕과의 인연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정말 한 마리의 외로운 늑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조가 진짜 개혁 추진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던 국민왕은 넌지시 자신의 의사를 밝힙니다. 스님이 아니라 스승님이죠, 그죠? 사부님. 제가 와이프하고 설혈한 다음부터는 정치에 관심이 영 없습니다. 의욕도 없고 진짜 모든 게 다 귀찮은데 그래도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개혁을 사부님이 맡아주시죠. 그랬더니 편조가 굉장히 근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이거를 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표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이 물어보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시냐? 내가 팍팍 밀어드리겠다. 그러자 이 편조가 자기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를 얘기를 하는데 과연 뭐를 걱정하고 있었냐? 편조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됐을까? 사실 편조가 이게 중요해요. 홍공군 침입 이전부터 공민왕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간에 있었던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과정을 다 지켜봤죠. 정세원이 어떻게 제거를 됐는지, 안후, 김득대, 이방식, 이 장군들이 어떻게 제거를 됐는지, 홍원방은 어떻게 죽었는지, 김용은 또 어떻게 한 방에 갔는지 다 본 거예요. 심지어 진짜 공민왕의 최측근이었고 공민왕이 시키는 거 다 해줬던 김용도 한 방에 훅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편조가 그거 보고서 걱정이 안 들겠어요, 그죠? 자기도 이거 했다가 한 방에 훅 가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편조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왕이 신돈에게 수행을 그만두고 세상을 구하라고 요청하자 신돈은 거짓 사양하는 체함으로써 왕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왕이 억지로 떠맡기자 신돈은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죠. 일찍이 듣자오니 임금과 대신들은 참소와 이간질을 잘 믿는다는데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셔야 세상이 복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나님이 왕님을 믿었다가 그렇게 토사구팽 당하면은 나 이거 완전 끝나는 거 아니냐. 나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증을 서달라는 거예요. 이 말에 넘어간 왕은 선수,
대사는 나를 구하고 나는 대사를 구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말에 미혹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을 부처와 하늘 앞에 맹세하노라는 글을 썼으며 이후 그와 함께 모든 국정을 의논했다. 자, 여기서 이제 공민왕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해준 거죠. 나를 믿으시오. 위험에 처하면 내가 반드시 구해주겠어. 그러니까 나를 믿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 맹세문까지 써주니까 그제서야 편조가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편조가 공민왕으로부터 신돈이라는 이름을 하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이제 그 신돈이라는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각서를 쓰고 나서, 맹세문을 쓰고 나서 신돈에게 정권을 위임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신돈이 그냥 승려도 아니고 출신 성분이 너무 비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조정의 대신들이 발칵 뒤집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조정의 대신들이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왕한테 막 항의를 해요. 전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마 조정의 대신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왕이 왕비를 잃더니 그 슬픔에 못 이겨서 정신이 획가닥 해가지고 근본도 없는 저 땡중한테 권력을 맡기려고 하다니 이거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대신들이 가가지고 왕한테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과연 공민왕이 신돈과의 맹세대로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한테 항의하러 왔던 대신들을 모조리 파직시켜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힘을 얻었던 신돈은 본격적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신돈은 아직 남아있는 대신들 가운데서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애들을 싹 다 숙청을 합니다. 하여튼 개혁은 일단 숙청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그 바람에 누구도 날아가냐면은 전쟁 영웅이었던 최영 역시 유배형을 당하게 돼요. 왜냐면은 신돈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권이 필요했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군사권을 갖고 있었던 게 최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걸림돌이 됐던 최영을 날려버리고 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학자들도 역시 이제 학벌로 서로 연결이 돼 있죠. 이 학자들도 날려버리는데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 이재현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명망이 높았던 유숙이라는 학자를 또 제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숙청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빈 공백이 생기죠. 그 빈 공백에는 누구를 채워넣겠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채워넣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신돈 자체가 출신 성분이 천하다 보니까 따르는 사람이 뭐 한 명도 없진 않았겠지만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자기를 편들어줄 것 같은 사람들을 밀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였냐? 당시 이제 대장파 신하들 가운데서 놀랍게도 누가 여기에 달라붙냐면은 하여튼 이 아저씨는 대단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되겠지만 이님이 신돈 쪽에 붙어요. 그래서 이님이 이제 신돈 쪽에 붙어서 나름 이제 대장파 신하들을 통솔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진 관료들은 또 누구로 채워넣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봤을 때 신돈이 이재영 공격하고 유숙 제거하고 하는 거 봐서 성리학자들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트임 마인드였어요. 신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자는 천하 만세의 스승이라고 성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축켜 세우고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의 지시를 받들어가지고 성균관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 성균관이 우리가 이제 국사 교과서에서는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을 국자감으로 배우죠. 근데 이 국자감이 원 간섭기로 넘어가면은 이름이 좀 여러 번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하다가 공민왕 때 와가지고 성균관으로 이제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선시대까지 쭉 넘어가는데 이 성균관을 좀 활성화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성균관의 총책임자로 누구를 임명하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이색을 임명했다는 거죠. 이게 왜 굉장히 의미가 있냐면은 이색이 성균관의 총책임자가 되면서 성균관은 사실상 신진 관료들의 아지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색의 제자들이 대거 정계 요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뭐 정도전, 정몽주, 그 다음에 이승인 이런 사람들, 권극 이런 사람들이 대거 정계 요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돈이 이재현이나 유숙 같은 사람들은 공격을 했지만 이세계의 제자들, 그쪽 사람들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이런 이제 제스처를 취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인사 개편을 마쳤던 신돈은 1366년 본격적인 걸 건드리죠. 바로 전민변정 도감을 설치를 해가지고
토지 문제, 노비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전민 변정도감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신돈의 개혁 정치부터 행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원래 그전에도 있었어요, 이거. 있었는데 그냥 만들었다가 소기의 목적 달성하면 없애는 거예요. 주로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대역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권신이었어요. 그러면 그 대역죄를 저질렀던 그 권신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해서 다시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하려고 만들었던 게 전민변정도감이에요. 근데 신도는 그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특정 파견만 제거할 용도로 쓴 게 아니라 아예 전체적으로 다 털어가지고 할 용도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경은 15일, 각 지방은 14일을 한도로 해가지고 자진신고하게 합니다.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 불법으로 빼앗은 노비 다 자진신고해라. 그럼 이때 자진신고해서 환원한 거는 용서해주겠다. 그러나 이후에 걸리는 건 다 처벌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신돈이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해가지고 과감하게 토지개혁과 노비 문제를 해결을 하자 당시 사람들은 엄청나게 신돈을 추앙하게 됩니다. 민중들은 신돈을 두고서 성인이 나왔다고 막 들떠서 찬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떠한 의미에서 봤을 때 신돈이 추진했던 개혁의 최대 수혜자는 고려의 민중이라기보다는 물론 뭐 민중들도 득은 봤어요. 최대 수혜자는 사실은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 성리학자들이었어요. 특히 2세기 제자들. 왜냐면은 성균관은 이제 이 성리학자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연구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근거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신돈의 개혁 정치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수혜자가 이 사람들이 된 건데 성리학자들이 그러면 신돈을 고마워했냐라고 하면은 뭐 고마운 점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찜찜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리학자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고려가 이 모양 이 꼴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 그 원인 축 중에 하나를 뭘로 봤냐면은 불교 교단을 본 거예요. 찜찜하죠. 자기들이 그렇게 디스했던 불교의 스님이 이런 개혁을 추진해가지고 자기들을 지금 정계, 요직에 진출할 수 있게끔 해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난감한 거예요. 신돈을 까자니 좀 찔리고 그렇다고 해서 인정하자니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그 교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하면서 괴리감이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문제였냐면은 비록 신돈에 의해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권문 세족들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자들은 신돈의 덕을 봤다고는 하지만 신돈에 대해서 꺼림칙한 그런 기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권문 세족과 성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신돈이라는 존재를 그다지 좀 이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공공의 적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신돈은 마냥 성리학자들이 자기의 편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돈이 차츰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신돈이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신돈의 세력 확장이 개혁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확장이었는지 아니면은 자신이 권력을 완전히 독점하기 위해서 하는 확장이었는지 그게 애매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돈이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공민왕은 점차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과연 공민왕은 신돈에게 내려준 맹세문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